안녕하십니까, 이피아 유튜버즈입니다. 저희가 2021년 11월 저희 하우스뷰에 관련된 말씀을 좀 요약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이 요약본, 즉 키체인지에 관련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이번 달엔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실물 측면에서 쇼티지가 났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화폐적인 측면에서는 새로운, 그러니까 포스트 리만 사이클에 있어서 코로나의 영향을 요약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실물의 쇼티지가 크게 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리 에너지 난이 지금 심하게 오고 있고, 그리고 생산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역시 부족하다. 글로벌리 가장 큰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차이나와 인도에서의 석탄 부족 현상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금융위기로 인한 리만 사태가 시장의 어떤 수요를 완벽하게 줄여버렸을 때 그 시점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재고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즉 14년 동안 저희가 봤던 그런 사이클과 전혀 다른 사이클의 재고 수준까지 떨어진 셈입니다. out of 99%, 즉 저희가 알고 있는 99% 확률을 벗어났다는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CPI 자체가, 코어 CPI 자체가, 핵심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자체가 저희가 알고 있는 1980년대부터 거의 한 40년이죠. 40년 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구간을 확실하게 벗어난 지점에 점이 찍혔다. CPI가 그런 CPI를 기록했다라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부분 중에서 그러면 어떤 순서로 어떤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노란 색깔이 독일이고요. 그리고 빨간 색깔이 영국이고, 그리고 가장 진한 검은색에 가까운 색깔이 미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순서가 점이 찍히는 순서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찍히는 순서를 보시게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금리의 레벨에 따라서 이런 CPI가 차별화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에 가까운 독일이 가장 이런 인플레이션, 특히 소비자 물가에 있어서 폭등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그런 인플레이션에 직관된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선진국에서 이러한 현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에 직면했다라고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국면이 되었다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프레젠테이션에서 조망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글로벌 자산들을 선택하거나 판단하는 데서 팩터들은 글로벌 생산자인 신흥국에서 자원 부족이 심화됐다. 이미 보셨고요. 그리고 소비자인 선진국의 물가는 역사적인 수준을 경신하고 있다. 뚫고 올라가 버린 상황입니다. 이미 보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펀더멘탈, 경제적인 부분과 마켓 멘탈, 주식시장이라든지 자본시장에 관련된 팩터로 요약을 하고자 합니다. 펀더멘탈은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과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표들, 그리고 미국의 경제 전망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짚어드리고, 그리고 이것들이 시장의 밸류에이션과 어떤 리스크가 있고 투자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요약드리는 것으로 이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펀더멘탈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냐 아니냐,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0년에서 2022년에 속한 이런 부분은 까만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GDP가 올라가고 CPI,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 쭉 같이 올라가는 형태의 이런 점들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아직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경제성장도 올라갈 때 물가가 올라왔으므로. 반대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지역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빨간 색깔로, 그러니까 오일샥이 왔을 때처럼인데요. 최근에 많이 이런 이슈가 지적됐던 것도 오일샥하고 비슷하게 오는 거 아닌가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보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되게 심하고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거의 보합 수준이었습니다. 즉 지금 움직이는 궤적과 이 친구가 움직이는 궤적은 좀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현재 미국은 아니다. 인플레이션이, 특히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구간은 아니다. 인플레이션은 있지만,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투자자들 역시도 이런 부분과 이런 부분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구간인데, 원래는 이런 부분에도 우려가 많았다가 이렇게 조금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에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1980년대부터, 즉 한 40년 전부터, 그리고 그 이전에 또 40년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세계대공황이 끝나고 나서 인플레이션은 폭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구간을 U자 형태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즉
유가의 어떤 샥이 오고 나서, 오일 쇼크가 오고 나서 최고점을 찍은 다음에 사실 꾸준히 금리도 떨어지고 인플레이션도 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리만 사태와 이런 금융의 어떤 흔들림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한 번씩 반등이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이렇게 형태로 움직여가고 있는 구간처럼 마치 보여집니다. 즉 이런 루트를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진정된다고 한다면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단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꽤 높은 수준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나리오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재의 인플레이션이 임시적이다. 혹은 이것들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라는 논쟁은 꾸준히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런 부분은 시장에서 일종의 디폴트 값으로 받아들이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중국의 최근에 인플레이션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왜냐하면 글로벌 생산 기지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생산 기지인 중국에서 생산자 물가가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은 글로벌 모든 상품들의 가격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와 유사한 말인데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아시는 것처럼 리만 때까지 쭉 올라왔던 생산자 물가 인플레이션 수준을 지금 약간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때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인데요. 이때가 생각해 보시게 되면 리만이 터질 정도로 글로벌리 이러한 물가가 상승이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중국의 어떤 경제 운용에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이고요.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도 이제 인플레이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됐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어떤 생산자 말고도 소비자들이 느낄 수 있는 직접적인 인플레이션은 아무래도 주택 가격인데요. 이런 주택 가격은 또 이렇게 또 떨어졌습니다. 즉 중국 정부 입장에서 이런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 상당히 강력한 정책을 피고 있고 이런 규제 리스크가 부상하면서 헝다 그룹과 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택 가격 하락은 투자 심리와 부정적인 부분인데요. 중국 시장에 있어서 투자 심리는 확실히 부정적인 구간으로 돌아섰다. 그러면 2013년에 저희가 첫 번째 테이퍼링을 보고 차이나 리스크가 부각되었을 때와 유사한 형태의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회복되고 올라올 때까지 지금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 보시는 것처럼 1년 반에서 2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 말은 생산자 물가가 꽤 높은 구간으로 존재를 하고 그리고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으니 그렇다고 한다면 금융적인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쉽게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통해서 만약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주택 가격을 오히려 반등이 나오게 만들고 PPI를 더 강력하게 올라가게 함에 따라서 생산의 어떤 엣지를 없애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현재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손발이 지금 묶여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국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국의 어떤 위험자산을 편입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조금 필요해 보이는 부분도 여기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프리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너무나 좋은 주가 시장의 퍼포먼스를 보였고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그런 이득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경제가 이런 소위 말하는 4차 산업으로 어떤 희망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런 기저효과가 일정 부분 끝나고 유동성에 대한 공급이 어느 정도 좀 일단락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시그널과 함께 최근에 미국 GDP가 4.5%를 가냐 아니면 4%대 중반 정도에서 머물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지금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4%까지. 즉 최근 10월 달에 한 4% 수준까지 내년에 GDP가 더 강하게 오르지 못할 것 같다. 이것들이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지수의 레벨을 좀 붙들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리 어떤 수요 측면의 인플레이션과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나는 데 따라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보시겠습니다. 미 연준이 페드가 그럼 금리를 2022년에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봤더니 9월 달까지는 절반도 사실 안 됐었습니다. 확률이. 하지만 두 번 정도
올릴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거의 100%, 90% 이상 확률로 육박을 했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2번은 확실히 금리를 올릴 것 같다. 왜? 그 사이 동안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연준의 그런 발목을 잡게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격적으로 만약에 응대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미 내년에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시장의 어떤 우려가 생겼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진정됐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그게 임시적으로 좀 발생하는 그런 경향인 것 같다 라고 계속 대응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러면은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좀 올라온다 하더라도 연준은 상당히 소극적이겠네 라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강력하게 들어왔고, 하지만 그 사이 동안에 급격하게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면서 이런 파라독스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한번 데이터상으로 살펴보니 3번 이상 금리가 3번 이상 2번보다 혹은 3번 이상 금리를 올릴 것이냐에 대해서도 50%에서 거의 60, 70%까지 확률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즉 2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3번도 올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미국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통화정책의 어떤 움직임 자체가 저희가 여태까지 봐왔던 것과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요 위에 표시되는 것은 바차트가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이쪽에 표시되는 것은 유동성이 감소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내년 들어서도 유동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차트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하지만 이게 기저효과가 존재한다는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즉 베이스 이펙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베이스 이펙트가 존재하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낮은 형태의 그로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그로스라기보다는 감소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즉 이런 증감률 자체가 기저효과 때문에 상당히 낮게 나타나는 것일 뿐이지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역시도 이러한 형태의 약간 감소하는 정도의 어떤 시그널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런 포텐셜 아웃풋 자체가 급격하게 감소한다라고 착각하는 것보다는 전체 절대량 기준으로는 분명히 크게 증가하지 못한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것 같고요. 향후에 이런 유동성의 어떤 증가에 관련돼 갖고는 방향성은 확실히 맞다, 감소하는 것이. 하지만 그 비율 자체는 기저효과 때문에 상당히 높게 공급한 이런 유동성의 기저효과 때문에 오히려 그 감소폭이 크게 느껴진 것 뿐이다. 따라서 급격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두려워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자산을 어떤 편입할 수 있는, 괜찮은 자산을 편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금리가 올라오는 부분, 인플레이션에 부담되는 부분, 그리고 그런 글로벌 연준과 유럽은행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드렸는데, 그러면 상당히 비관적이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지역별로 보시게 되면 이게 표시되어 있는 게 LA, 뉴욕 이런 이제 메이저 지역들은 아직 리스토레이션, 즉 경기 실제 참여 비율 자체가 아직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30-40% 밖에 되지 않고 있고요. 이렇게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미국 평균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오스틴이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나 이런 지역은 조금 더 올라와서 한 50% 가까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50%가 미치지 못하는, 즉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에 모두가 참여했느냐? 아니다. 아직 컵에 물이 절반 정도 있는 것이 절반이나 담았다. 혹은 아직 절반밖에 안 찼다 수준이라고 보시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50%밖에 안 찼으니 향후에 50% 더 채워야 된다. 즉 경기 회복 사이클이 아직 50%나 더 남았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미 50%가 찼으니 그래도 한 70-80%까지밖에 안 찰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것도 지금 이 국면에서는 너무 이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리스크는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의 부담이라든지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특히 뉴욕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투자자들의 전반적인 컨센서스를 최근에 AAI라고 하는 전미 투자가 협회의 서베이를 봤는데 보시면 2021년 3분기, 4분기 사이에 보게 되면 이런 3분기 동안에는 급격하게 투자 센티멘트가 나빠졌습니다. 아래에 표시되게 되면 베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에 표시되면 불입니다.
즉 불하게 보는 사람과 배어하게 보는 사람들의 비율이 똑같다. 그럼 0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렇게 배어하게 표시되고 있는 투자자들의 비중이 꽤 높아졌다가 최근에 업데이트한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난주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해봤을 때는 다시 꽤 높은 구간, 꽤 높은 확률로 이런 불안 투자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번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아주 단기간에 끝나진 않고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미 불안 투자자가 꽤 늘어났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투자 심리는 꽤 긍정적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시장과 관련된 지표들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태까지는 시장과 관련된 지표가 아닌 경제 지표와 그리고 경제의 어떤 투자 센티멘트에 관련된 부분을 짚어드렸는데 여기서부터는 실제 시장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밸류에이션에 크다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를 장기적으로 이런 인플레이션과 케이프,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Cyclical Adjusted PE,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경제 사이클로 조정된 밸류에이션 프라이스 투 어닝, PE 값을 놓고 봤을 때 이러한 상관관계를 지닌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지니는데 지금 현재 구간은 여기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감소해서 이런 통계적인 구간 안으로 들어가던가 아니면 밸류에이션이 떨어져가지고 이런 구간으로 들어가던가 이 두 가지의 하나의 향방이 지금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이런 것들을 해내기 위한 기본적인 부분은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즉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려서 이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밸류에이션을 떨어져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둘 다 할 수 있는 것이 금리의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이고 그리고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기업의 이익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이 떨어질 것입니다. 즉 금리의 상승이 상당히 확률적으로 높아진 구간에 들어왔다. 이 차트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리고 이러한 유동성의 어떤 급증이 최근에 금리가 아직 오르는 구간인 거지 오르는 구간에 그것도 초입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미국의 IPO 숫자는 역대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아시아 통화 위기가 있었던 구간을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최근에 2020년, 2021년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위험 자산을 사고자 하는 그리고 이런 IPO와 같은 새로운 투자에 몰두하는 투자자들이 급격하게 대체자산 형태로 돈을 집어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잘 모르겠고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비싸다고 하니 그리고 금리가 낮으니 이런 IPO에 참여해서 돈을 벌어보자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다. 그리고 이것들은 미국 투자자들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대체자산을 투자하고 있는 트렌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어떤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흐름 자체를 보게 되면 유동성이 들어왔고 대체자산을 좀 건너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리스크가 어떤 것이 있느냐? 리커버리가 과연 끝난 것이냐? 하지만 미국의 S&P 500의 분기 넷 마진, 그러니까 순이익률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금융주를 제외한 부분입니다. 보시는 거면 이게 2021년 1분기 그리고 2분기, 3분기 사이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진율 자체도 올라오는 거죠. 이제 이익도 증가하지만 마진율 자체도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돼서 매출도 증가하지만 마진율까지 올라오는 상당히 좋은 그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런 인플레이션 효과로 인해서 생산자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런 마진율은 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매출이 크게 감소하는 건 아닌데 오히려 마진율은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시장에서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있지만 아직 테크와 이런 그동안의 성장 기업들의 문제는 없구나라고 받아들였다가 이렇게 마진율이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우려가 생길 수도 있겠다 정도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시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 1분기부터 보시게 되면 다시 마진율이 저희가 상반기 때 2021년 상반기 때 봤던 것처럼 마진율이 회복될 것이다. 약 12, 3% 사이까지 올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리커버리는 아직 조금 더 남았다. 1년 기준이 아니라 한 2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조금 조정받는 구간이 한 분기에서 두 분기 정도 나올 수는 있지만 전체 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4분기에서 5분기 사이 동안은 아직 마진이 리커버리 되는 사이클이 남았다 라고 일단 시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머징 국가는 지금 어떤 상태냐? 왜냐하면 예전에 항상 불안했던 것은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미국은 어떻게든 막았지만 신흥국에서는 큰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흥국이 그럼 지금 상당히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놓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빨간 선이 보게 되면 엑스차이나입니다. 즉 글로벌 투자자들, 특히 최근에 들어서 유럽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것이 신흥국에서 리스크가 또 오지 않을까. 미국은 어떻게든 막겠지만, 그런데 구체적으로 따져봤더니 특히 이런 유럽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제외한,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중국의 어떤 파이낸셜 컨디션, FCI는 파이낸셜 컨디션 인덱스의 약자입니다. 이런 차이나 파이낸셜 컨디션은 나빠졌지만 여기서부터 2020년부터 확실하게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엑스차이나가. 즉 엑스차이나를 보게 되면은 금융위기가 올 정도 환경은 아니구나. 즉 중국이 어느 정도 여기서 적당히 잘 버텨주게 되면 크게 리스크는 오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신흥국들은 잘 대응하고 있구나. 레버리지도 어느 정도 낮추고 금리도 올리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구나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 그러면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유가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특이한 인사이트를 한번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제 석유 가격은 브렌트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브렌트가 유럽도 많이 쓰고 미국에서도 가끔 벤치마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미국은 WTI를 쓰지만 브렌트가 주로 이제 아시아, 유럽, 미국 이렇게 거래가 되는 가운데에서 브렌트가 글로벌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브렌트유 기준으로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이런 노란 색깔로 표시된 캐펙스, 즉 석유 시추 관련된 투자를 말하는 겁니다. 석유 시추 투자가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노란색도 줄고 파란색도 줄고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가격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 원래는 이런 석유 시추에 관련된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생산도 증가해야 됩니다. 하지만 2018년도에 증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또 증가하지 않고 있었고요. 2020년 들어서는 오히려 감소를 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일 산업에, 즉 석유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을 이해하신다고 한다면 상당히 쉽게 와닿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12년만 하더라도 유가가 거의 100불이 넘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투자 대비해서 리턴이 되게 좋았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런 업체들한테 투자를 상당히 종용했습니다. 왜냐하면 팔기만 하면 거의 100불에 팔 수 있으니까. 하지만 거의 가격이 반토막 나면서 망할 뻔했습니다.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망하고 나면은 지분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투자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 투자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그동안 투자했던 거라도 잘 페이백을 해달라. 그러니까 배당이 됐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익의 규모가 됐건 그런 부분으로 챙겨서 주주들한테 돌려달라는 니즈가 훨씬 더 커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 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그래서 그때부터는 추가 투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2020년 코로나 전후로 해서 글로벌리 가장 핫했던 것이 ESG, 탄소 중립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즉 ESG와 탄소 중립은 거의 비슷한 유의 코멘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런 투자를 하지 말아달라는 건데요. 따라서 에너지 개발과 관련 투자는 더 이상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가가 이렇게 급등함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ESG 이야기를 많이 하고 탄소 중립 이야기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투자의 금액은 더 줄어들거나 더 이상 증가하기 어려운 형태의 환경이 조성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유가 투자에 관련된 리스크는 크지 않다. 왜냐하면 글로벌 모든 정치적인 부분 그리고 시장의 어떤 환경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유가에 대한 추가 투자를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가는 추가 투자가 되지 않고 소위 말하는 지금의 그린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 그린 인플레이션은 아마도 이런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을 드라이브 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됐다. 첫 번째 질문이었던 리커버리가 끝났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었던 지금 신흥국에 어떤 금융 리스크가 있느냐, 세 번째 질문이었던 유가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지금까지 요약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상당히 조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2007년, 2008년 사이에 가장 큰 붐 사이클을 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금의 급격한 증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자금의 증가는 저희가 알고 있는 MMF입니다. MMF. 머니마켓 펀드. 즉 직접적인 위험 투자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일종의 대기 장소 같은 곳이죠. 급격하게 유동성이 시장이 많이 공급이 됐고요. 공급이 됐는데 그 리만 사태와 함께 이 시장 유동성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위험 자산에 대해서 투자를 했을 때 손실이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저희가 한 10년에서 15년을 보냈습니다. 즉 15년을 보내는 사이 동안에 이러한 유동성의 급격한 감소를 겪어왔고,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급격하게 유동성을 또 추가적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알고 있던 소위 말하는 포스트 리만 구간이 지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포스트 코로나 구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던, 저희가 여태까지 알아왔던 12년, 13년 동안은 전혀 다른 사이클이 지금 시작된 것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즉 유동성의 규모 면에서도 아주 레벨이 틀리고요. 그리고 사이클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시작했고, 이것도 이렇게 되고 이제 시작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궤도에 지금 저희는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부터의 어떤 투자 방식은 지금 시장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리스크라든지 그리고 성장주라든지 이런 컨셉이 전혀 먹히지 않을 수 있는 시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에 임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투자자들 역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MMF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유럽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차이나 리스크가 크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의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 어떤 유로존 내 채권들보다는 해외에 투자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에 대해서 사실 많이들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약하자면 저희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시장에서 가장 큰 질문 요소인 이 세 가지의 부분이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되느냐가 주식시장을 드라이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반 부분에 말씀드렸던 글로벌 경기 사이클이 저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투자에 있어서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DB 글로벌 자산관리 솔루션 펀드라든지 신한 글로벌 EMP 펀드 같은 경우에서도 저희는 이런 부분이 포트폴리오에 반영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 즉 2021년 말과 2022년은 사실 쉽지 않은 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성과의 차별화가 좀 많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만약에 위험자산을 투자할 때도 선별적으로 대응이 나타나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선별적인 대응에 있어서 저희가 전통적으로 생각해왔던 섹터가 나쁘다, 그리고 성장주가 되게 좋다, 이런 컨셉은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할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여기가 왔던 포스트 리만 사이클과 지금 포스트 코로나 사이클은 전혀 다른 사이클이다. 이렇게 사이클이 바뀌었기 때문에 생각이나 사고의 방식 자체도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 경제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주식시장이나 자본시장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이렇게 기존의 시장의 뷰와 어울리지 않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한 1년 반에서 2년 동안 자산 배분 어떤 분야나 아니면은 주식 부분에 있어서 거의 최상위권 수익률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가 조금 빨리 장착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사이클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10몇 년의 사이클과 향후에 이 사이클은 전혀 다른 사이클일 수 있다라는 임플리케이션을 딜리버리하면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만약에 오늘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조금 크리티컬하게 바뀌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즉시 저희가 업데이트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